네, 코로나19로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맞대지 않고 모이지 않는 비대면, 영어로 언택트라고 부르던데요. 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삶의 방식, 가치, 산업 구조까지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밀려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시선 집중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마주할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그 밑그림을 그려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에 차례차례 각 분야의 변화를 짚어볼 텐데요. 시선 집중 특별기획 코로나19 그 이후의 세상.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세상은 바로 노동 분야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아주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이제 저희가 한 25분, 저희로서는 진짜로 작심을 하고 이제 시간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짚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였고 이것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이러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는 것인가. 일단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일하는 방식이. 예,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이번 계기를 통해 갖고 촉발되기는 했지만 디지털 사회의 전환 과정 속에서 네.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이 돼 왔던 일이죠. 예. 그래서 어느 학자는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겼다. 어허.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그동안 9시에서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협업보다는 개인의 업무 성과가 중요한 이러한 그 언택트 노동으로의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흐름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 예. 저도 일부는 동의하면서 네. 그렇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래요? 이제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실업이 늘고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는 클 것인데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것은 의외로 크지 않다. 왜냐하면 네. 일하는 방식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적 상황, 뭐 온라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언택 상황 결국 경영자의 신뢰라든지 조직 문화가 되게 수평적이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건데 기득권의 어떤 기존에 일하던 방식의 저항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언론이나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귀하려는 속성이 강하고 만약에 언택 방식으로 가더라도 자유와 재량이 있고 이런 식보다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통제되는 방식으로 버전만 살짝 바뀌어가지고 원격 근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그 방향이 있지만 이제 그 속도와 범위에 그렇죠. 있어서는 좀 두 분이 좀 약간 견해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광표 소장님께 다시 좀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속도는 빠르고 범위는 더 넓을 거다 이렇게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지금 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특징들이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에 비해서 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또는 코로나19 이후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대단히 더디게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 이전에도 사실상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 이런 비율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떨어졌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일하는 형식과 방식들이 바뀌었는데 예. 이게 얼마만큼 적용될 것인가,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예. 이제 우리의 선택이고 예. 다만 이 세계적인 추세를 예. 대한민국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글로벌 샥이 왔는데 그 각국이 대응하는 것은 각국이 갖는 제도라든지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재택근무 핵심이 그 노동자에게 조금 더 많은 재량과 권한임을 해주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건데 네. 그러려면 사실은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못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재량과 자유를 주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국제비교 통계가 있는데 한국의 경영자는 노동자들 얼마나 믿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보면 한국이 특이하게도 상당히 믿지 않는 걸로 나와요. 경영자가? 네, 그렇죠.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건 재밌는 일인데 네.
사실 경영자들이 그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배신의 경험을 많이 당했을 수 있겠죠. 이때 생각하는 경영자는 무슨 대기업 경영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시고 여러 경영자들이 있는데 네. 그런 신뢰 수준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냥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누군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저항의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네. 다른 해외 연구들이나 그래서 나오는 것과 다른 맥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여기서 보는 그럼 것이죠. 제가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좀 네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이 되면 카톡으로 계속 업무 지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서 어떤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휴가나 아니면 업무 외 시간에 카톡에 대응을 안 하고 메일에 답을 안 하면 연말에 성과 보상금을 주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쉴 때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외국 기업이죠. 외국에서? 예. 왜냐면 쉴 때 확실히 쉬어야 창의적인 인간이 돼서 다시 돌아오라 이런 뜻인 예. 거거든요. 예. 근데 한국적 맥락과 많이 다르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기업이냐고 여쭤봤어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아무튼 이가 그 비대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 재택근무.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만 어떤 그 일시적으로 계기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내 플랫폼 노동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그 우리 사회의 비대면 노동이 얼마만큼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대면 서비스 노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대형 할인점에 가보시면 과거에는 물건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캐셔가 그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6개월 동안 한 반 정도는 캐셔가 없어지고 사실상 스스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문할 때도 지금 모니터에서 터치해서 주문하고 있어요. 예, 예. 또 비근한 예로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이제 방에 묵다가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호텔에 연락해서 사람이 직접 그 물을 갖고 왔는데 네. 최근 4월 달부터 KT에서 한 200여 대의 로봇을 네, 호텔에 다 제공을 했습니다. 저 뉴스로 봤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보면 사람들이 비대면 노동을 선호하는 방식 또는 그것이 인건비 절감의 방식이든지 간에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의 20대, 30대, 40대 우리 사회의 고용의 상당한 주축을 이루는 세대가 비대면 노동에 대단히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50대, 60대 관리자들과 갈등들이 세대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지금의 20대는 예. 학교에서의 공부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 그리고 자기 방에서 모든 소비 활동을 하는 행태들이 다른 세대들보다 대단히 익숙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택근무를 할 때도 예. 20대, 30대는 대단히 익숙한데 40대, 50대는 집에서 어떻게 재택근무를 해야 될지 또는 자기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아노미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노동 내 세대 갈등이 나타난다 이런 예, 얘기예요. 예. 정리를 하면. 예. 근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계기성 속에서 이제 노동 분야를 짚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반가운 의원님이 오히려 이제 고용하는 사람들이 경영자가 노동자를 못 믿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이런 게 시행이 됐으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경영자 입장에 또 한 번의 경험이 될 텐데 이 경험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떤 것이 변화한다라고 할 때 조직이 변화할 수도 있고 뭐 정치의 변화할 수도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Y랑 How입니다. How는 그 변화를 추동해낼 수단이 있는가. 네. 온라인 기술이라든지 그죠. 네. 더 중요한 건 Y입니다. 인식. 과연 이걸 바꿔야 되는가. 지금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바꿔야 되는가. 네. 인데 이번에 한번 그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샥이 인식에 대해 전환에 한 번의 충격은 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한 번의 충격으로 갑자기 다른 상황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점진적인 작은 변화들이 이제 누적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과연 기존에 이제 남을 신뢰관계가 약하다든지 자율과 재량의 그 관행이 약하다든지 이런 어떤 경영 방식 관행들이 있었는데 네. 이 한 번에 이제 샥이 어떻게 바꿀까? 자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면 강제로 지금 원격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 가능성도 높냐면 예컨대 원격 근무를 한다. 그렇지만 너는 30분에 한 번씩 엔터를 쳐서
서서 네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증명해라. 어. 라는 방식으로 외국에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예. 외국에서는 원격 근무를 폐지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보 보안 문제라든지 다른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 뭐 예를 들면 IBM이나 이런 나라들이 근데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원격 근무를 해야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여전히 이제 통제 관리 시스템 방식으로 가면서 불신뢰의 비용을 계속 지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그러니까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 코로나19로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되면서 이 변화가 앞으로 크게 발생할 업종을 꼽는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서비스 직종부터 이 변화가 촉발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일반적으로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근데 다만 도요타 자동차는 사무직원, 그 연구개발 직원의 3분의 1 정도가 언제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사무직, 연구개발직은 이번 기회에 처음 재택근무를 했었지 그동안 진행을 안 해왔었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이런 흐름들이 특히 서비스 직종 속에서 네. 확대될 것이고 그 부분은 이 기술 발전에 따라 갖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휴대폰이 나왔을 때 예. 사실상 이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휴대폰이 내 몸의 일부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한 번의 쇼크가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사회의 위험으로 작동했을 때 기존에 정시 출퇴근 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집단 작업을 했던 어떤 패턴들은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라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안에서의 생산직 예, 노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오히려 어떤 업무 성과가 결국은 자기 노동을 증명하는 어떤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택근무가 더 가속화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비스업 쪽에서 뭐 음식 숙박이라든지 항공, 관광 이런 거 당연히 지금 이미 통계로 이제 취업자 수가 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제조업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조업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스스로 이제 마지막 최종 아웃풋을 가지고 증명하는 이게 주로 플랫폼 노동에서 많이 벌어진 일들인데 그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는 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제조업까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이게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간염병 확산으로 노동의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상대적 가격이. 무슨 얘기냐면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5천만 원 주고 12달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한 명만 감염병이 걸려도 그 라인이 다 이제 멈춰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록다운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면 사실 10달밖에 일을 못 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용자들의 손익계산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언제라도 감염병이 발생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미리 포함을 시켜야 포함시켜서 된다.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이 있다고 무조건 자동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네. 기술이 왔을 때 충분히 경영적으로 이득이 될 때 이제 경영자가 그 기술을 도입을 하는데 그렇죠. 그 한계선상에 있어서 약간 비싸서 도입을 못 하려고 고민하던 그 자동화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작은 상대 가격이 변하면서 노동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이제 충분히 이건 좀 도입해야겠다 자동화로 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의사 결정들이 파급 효과를 가지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제조업 쪽에서도 예전에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나왔던 디지털화나 자동화 이런 논의들과 함께 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단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 두 개 드릴게요. 네네. 첫째, 그러니까 두 분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정규직 있잖아요. 네. 그럼 정규직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앞으로 그 전통적인 정규직 고용 방식 예. 그리고 기업의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20대 후반에 대졸자를 뽑아서 60세까지 근무하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네. 이젠 기업들이 그 필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력 채용의 범위가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단순 업무를 외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주요 핵심 업무 자체들을 기업의 가치 사슬망 안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력들을 전면적으로 다 고용하고 책임지는 방식에서 예. 지금 어떤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연결되는 고용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예. 전통적인 정규직 고용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더 큰 문제는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노동자인가 사장인가라고 하는 이 경계도 대단히 불명명하게 결국은 되겠죠. 자신의 어떤 노동 결과가 성과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규직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정규직은 둘째치고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 총량이 줄어드는 형태가 분명히 이제 나타났죠, 사실은. 그게 이제 단기적 충격이고요. 네. 그다음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줄어든다는 예측은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일자리 늘지만 그 일자리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가속화된다고 보면 팬데믹으로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 그런 기술 발전이 더 가속화된다면 줄 수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나올 때 항상 들은 예가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전부 다 일자리 잃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많이 이제 예를 들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결국은 택시 안에서의 감염을 우려해서 택시를 안 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팬데믹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시켜서 줄인다라는 논의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꼭 그런 거냐? 반대 방향은 혹시 없냐? 그 반대방에 예, 뭐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40년 동안 세계화 물결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제 만들어 왔잖아요. 전 예. 세계 중국이 공장이고 세계 물결이 흐름 속에서 사실은 고용이 이제 줄었어요. 사실은 네. 중국에서 다 만들면 되니까 모든 물건을 지역별로 만들 필요가 없고 네. 그렇지만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리저널 밸류 체인 각 지역 겉점마다도 이게 제조업 기반을 좀 둬야겠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한 군데 셧다운돼 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난 그 한 3, 40년 동안 어떤 세계의 흐름,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드는 그 흐름에 좀 역행하는 의사결정을 정치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고용을 늘리는 샥이 될 수는 있겠죠, 사실은. 지금 그 말씀은 이게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한창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데 네. 베트남에서 한국인 입국을 아예 전면 금지해 버리면서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연결되는 그래서 이야기죠. 한국에도 이제 둬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네. 예. 근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경영자가 노동자에 대해 불신이 강하고 그래서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하다고 하면 노동의 변화의 폭은 더 좁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이 드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세상 변화, 기술 변화에 올바른 태세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의 어떤 그런 경영자의 독서성 또는 노동자들을 믿지 않는다, 노사관계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고 그렇죠. 이 네. 변화를 어떻게 추동해 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가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는 선진국을 따라 배우기 전략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혁신자가 되려고 하면 새로운 노사관계,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들을 네.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대책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그다음에 최우선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대책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새로운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쇼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재택근무를 한 달 반 했더니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집에서 세 끼 밥을 다 먹는다. 그러면 가정 내에서의 노동을 여성과 남성이 같이 균등하게 해 나가는 사회가 그렇죠, 아니었다가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 바깥에 세 끼를 다 해결했던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런 웃지 못할 사태들도 네,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얼만큼 수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있어서의 가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강제적인 통제와 관리를 통해서는 지금의 20, 30대의 창의성들을
수용하기 힘들다. 그럼 이 우리나라 직장 속에서 이런 관료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나이가 들면 경력이 있고 그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고 결국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 방식을 깨지 않으면 예. 이런 새로운 변화에 수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 변화에 따른 어떤 주동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연공 서열은 깨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시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원을 배분하는 하나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노동의 가치를 매길 때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 네. 3천만 원짜리 일이면 이 사회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연봉 3억이면 3억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시장이 결정한 그 가치를 우리는 되게 암묵적으로 믿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구 한 명 한 명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허. 과연 배달 노동자가 없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노동의 역할이 과연 임금으로만 시장의 논리로만 결정될 수 있을까?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공동체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이고 그것을 공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전환,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이제 물꼬가 트이는 방식으로 제언을 할 수 있을 완전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전환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나만 저는 예. 요거 하나만 떼서 그러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엊그제 그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 국민의 어떤 그 고용보험 가입 정책을 일단 운을 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줄고 사실은 어떤 상시적인 실업 상태로 만약에 내몰리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실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을 이번 시기에 좀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창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려고 하면 네. 상당한 재원들이 준비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만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 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네. 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들어오고 예. 2단계로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나가는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방안이 나갔습니다. 방건 의원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저희 원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고 많은 분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저 네. 역시도 이제 찬성을 하고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 바이러스는 되게 민주적이죠.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다 퍼지죠. 평등하죠. 평등하죠. 네. 그렇죠. 그 개개인의 그 면역력을 기르는 것처럼 사회의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고 상당히 포용된 그 망 속에서 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예. 주기적으로 또 올 가능성이 큰데 그럴 때 개인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 제도에서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포용성이 강화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결국 복지망 확충이라고 하는 그렇죠. 큰 틀에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코로나19 그 이후의 세상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노동 분야로 좀 짚어봤습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그리고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